학습 내용은 정치 문화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한국의 정치 문화에 영향을 끼친 종교의 유형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한국인의 종교관에 관하여 알 수 있고 한국의 문명적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토착 종교와 외래 종교의 상호관계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정치 문화는 민주주의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치 과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환경으로서 정치 문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치 문화가 민주주의와 잘 부합될 때 정치 과정의 훌륭한 환경적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 문화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문화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확산된 정치적 믿음, 가치,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회에 어떠한 이념이 확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념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민주화 이전의 시기에는 권위주의적인 이념이 사회적으로 더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민주화 이후에는 자유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민주의적인 이념이 한국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념과 함께 다른 가치라든지 개인주의적 가치, 집단주의적 가치, 그리고 규범 등이 얼마나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정치 문화적인 관점입니다. 또 정치 문화는 이렇게 개념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 활동 수행 방식에 관한 정형적 사고. 이것은 아까 제가 개념 규정한 것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되겠습니다. 정치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나 공정한지,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리고 얼마나 참여적인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그런 문화이고요. 그 다음에 정당 활동도 정치적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정당 활동을 하지 않는 시민들이 어떠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이슈, 얼마나 광범위하게 시민들이 시민운동에 참여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 사회의 시민사회의 성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문화의 이러한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가치와 수행 방식이 어떠한 특정한 유형을 보이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든 독특한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서로 차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나라마다 다른 정치 문화가 있을까요? 그 원천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사회화 때문입니다. 정치적 사회화란 정치적인 규범을 주입하는 과정인데요. 인간이 태어나면 마치 하얀 도화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도화지에 정치적인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본인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인물이 그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일 처음 정치적 사회화를 하는 주체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과연 노동자 집안의 정치적 인간이냐 혹은 자본가 출신이냐에 따라서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치적 사회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죠. 학교에서도 정치적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권위주의적인 이념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보다 더 자유주의적인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교회라든지 언론 혹은 영화, 책 등을 통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의 이념을 본인에게 스스로 주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정치적 믿음과 가치와 규범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국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일주의는 바로 끊임없이 가족이나 학교나 영화나 서적을 통해서 주입되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반일주의가 전혀 없는 외국인의 눈에는 상당히 독특한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겠죠. 정치 문화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패러키얼이라고 부르는 향리형인데요. 마치 농촌 공동체처럼 정치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또 사실상 중앙정부의 결정이 본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정책에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촌락 공동체에서의 정치 문화를 우리가 향리형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는 보다 더 전국적인 규모의 정치 문화이지만 국가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론이나 비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정치 문화를 신민형이라고 부릅니다. 신민형이 비참여적이고 수동적인 문화라고 한다면 참여형 정치 문화는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도 하고 그에 따라서 정당에 대한 지지도 결정합니다. 이러한 요구와 지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관한 높은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형 정치 문화는 심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그런 기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 발전이라고 한다면 정치 문화가 향리형에서 참여형으로 발전할 때 정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문화는 정치 발전의 토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토양에 해당이 되는 정치 문화가 보다 더 발전할수록 정치의 민주주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국과 서구의 정치 문화를 비교를 하게 되면요. 한국의 정치 문화는 위계 질서적 사회이기 때문에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서구의 정치 문화는 수평적인 사회 질서의 기반으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개인주의를 강조하고 한국에서는 집단주의를 강조합니다. 집단주의는 아무래도 농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농경 문화에서는 한 사람이 농사를 짓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농사에 참여해야만이 가능한 그러한 경제 제도이죠. 그래서 농경적인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집단주의가 더 유익한 가치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소 유목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서구에서는 개인이 충분히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주의가 싹틀 수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한국적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같은 뜻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구에서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기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개인입니다.
따라서 서구인들에게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훨씬 더 긍정적인 인본주의적인 개념으로서 서구에서는 개인주의적 문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서구에서는 다원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들이 다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의 선호와 이념과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원성은 한국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일탈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어야만이 집단이 유지될 수 있고 집단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는 집단주의와 통일성은 서로 함께 가야 될 그런 가치인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엘리트주의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주의에서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지도자는 권위를 가지고 집단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으로 집단 전체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단순한 합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정말 집단을 제대로 잘 이끌 수 있는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집단의 구성원보다는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하고 추대하는 그런 엘리트주의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서구의 경우에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평등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다 비슷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지도자에 의해서 사회가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에 의해서 조화롭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정치 문화와 서구의 정치 문화는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정치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종교 인구를 보여주는 이 그림을 보시면 종교가 없다라고 답한 국민이 약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절반의 국민은 종교가 없고 절반의 국민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현재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서로 비슷한 수준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신교와 불교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천주교는 다소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개신교와 천주교는 함께 기독교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하게 되면 기독교가 불교보다 훨씬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은 불교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불교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요. 또 사실 국민의 절반이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겠습니다.